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북미 정상회담도 이어질 전망이죠.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큰 과제를 두고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며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대북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북한에서는 우리의 이 국회격이죠.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게 돼 있는데 이 시각 현재 이제 북한 매체들이 보도는 안 하고 있지만 열리고 있겠죠. 네, 당연히 열리고 있을 겁니다. 벌써 공고를 했고 네. 또 이제 오늘 회의를 위해서 이틀 전에 바로 정치국 회의를 해서 오늘 의제까지 넘겼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하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8번 열린 가운데 6번을 참석을 했는데 오늘 회의에는 참석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번에 다뤄야 될 의제들이 너무나 중요한 게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과연 헌법 전문에 있는 핵보유국주의라는 것을 과연 그걸 삭제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그 핵보유국주의라는 그런 그 법령을 또 만들었고 또 핵경제 병진 노선 관련해서도 그 법률을 만들었어요. 네. 이런 것들을 개정하지 않으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좀 나이가 많은 김영남이라든가 최태복, 양영석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90이 넘었거나 90 바로 직전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과연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은 국가보위상 김원홍이 현재 숙청이 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앞으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이제 보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황병서도 일단 네. 숙청이 됐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후임자를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관심 포인트입니다. 네.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나 남북 북미 관계 등 이런 대외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지 이 부분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제 최고인민회의는 두 가지를 다루는 게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는 예산, 네. 또 하나는 인사입니다. 네. 김정봉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부분에 있어서 그해 노동당을 제외한 모든 국가 주요 인사의 핵심적인 단위들이 교체나 또는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뤄집니다. 이게 핵심이고 예. 또 하나는 예산입니다. 북한 전체 국가 예산을 정확하게 이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다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조금 지금 우리가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이번 최고인민회가 열리는 겁니다. 예. 정상회담 16일 전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어떤 식의 직간접적인 최고인민회에서의 표현들이 나올 것인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했다면 어떤 내용들을 거기에 담았을 것인지 이런 네. 것들입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5월 말 6월 초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제 그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서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 북한에서 이제 조미 대화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북미 대화에 대해서 언급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전체 북한 주민들의 의중을 모으는 게 최고인민회의라고 본다면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북측의 입장들을 좀 정리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하나 주목의 대상인데 네. 다만 이제 헌법과 관련돼서 북한의 핵보유국주의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쳐진다기보다는 회담에서 어떤 성과들이 나올 때 거기에 맞춰서 사후적으로 아마 정리가 되는 것이 네. 현실적일 것이다. 미리 시합도 하기 전에 처음부터 자신의 입장을 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이 핵 보유국 지위 조항을 헌법에서 좀 삭제할지 여부가 관심사 중에 하나지만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섣부른 그런 예측이다라고 이제 짚어 주셨는데 신년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용의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인민회의가 예산, 인사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면서도 또 조직 개편, 네. 뭐 헌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손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좀 그래도 이번 인민회의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좀 주목할 대목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북한이 최근 들어서 핵보유국주의가 아니라
전략국가라는 소리를 자꾸 합니다. 네.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핵보유국주의라면 너무나 노골적으로 핵을 뭐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표현을 완화해서 전략국가라는 표현을 바꾸면서 그러면 두 가지 다 해석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 같은 그런 그 뉘앙스를 주고 네. 네. 북한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그래도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애매한 표현으로 이렇게 헌법 전문을 좀 바꾼다든가 아니면 관련 법규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이 지난 9일에 앞서서 제시한 대외관계 관련 방침과 대응 방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 거기에 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만큼 이제 북한 내부에서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 또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사전에 북측에서 좀 정리를 하고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인데 다만 이제 지금 국면은 회담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략을 섣불리 노출시키기보다는 대체로 지금 남북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현재 상황들에서 비공개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 회담을 통해서 뭔가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이들 간에 어떻게 보면 허심탄회한 대화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삿바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거기에서 했던 성과를 거둔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것들이 표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그 북한이 갖고 있는 외부 세계와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또는 비핵화 평화체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은 좀 아직은 드러내기보다는 좀 그대로 놓고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하나 이제 한편으로 좀 주목하는 부분은 앞으로 남북관계나 북미 대화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번 인사에서 그러한 남북관계 북미 대화와 관련된 새로운 인사들이 교체가 그러니까 과거 인사들보다는 새로운 인사들로 좀 바꿔가는 과정이 나올 것인지 네. 아니면 그동안에 그 멤버들이 일단은 그대로 갈 것인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주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네. 과거의 예로 비춰보면 최고인민회의 결과가 언제쯤 이제 북한 매체들에서 보도를 합니까? 빠르면은 오늘 밤부터 보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회의 결과를 김정은 결재를 맡아서 오늘 저녁 늦게부터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통상 보면은 이제 되게 1박 2일 정도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럼 내일까지 회의를 한 다음에 내일 오후부터 다시 이렇게 오늘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보도할 수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 여기서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제 어떤 의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지지 연설, 찬동 연설을 각 그 사회단체 대표들이 나와서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부터 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오늘 회의가 바로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핵심 부분 부위가 얘기가 이제 오늘 만약에 밤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면 예. 그걸 분석하면 이제 일단은 북한이 현재 남북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을 관련해서 어떤 인사를 하고 어떤 전략을 짰는지가 이제 우리가 윤곽을 조금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고인민회의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보도가 되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메시지 또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어떤 조직 인사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켜볼 수가 있겠고요. 그걸 조금 미리 엿볼 수 있는 게 그제 열렸죠. 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3년 만에 열렸는데 원탁 테이블에서 네네. 회담이 이루어진 장면을 전격적으로 또 공개를 했어요. 네.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말 제가 북한을 지금 40년째 좀 하고 있는데 네. 처음 봤습니다. 네. 이렇게 원탁에 나타나서 원래 절대적인 신적인 위치인 사람이 둥그런 그 테이블에 앉았다는 얘기는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다른 예. 사람하고 평등한 위치라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노동당 규약상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평등한 위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의 위원장이지만 이게 정무국의 위원장이지 정치국의 위원장은 아니거든요. 정치국이 그냥 상무원이기 때문에 5명 상무위원 중에 1명이고 그다음에 의결권을 가진 또 나머지 또 정치국 위원이 있으니까 합치면 19명입니다. 자기도 어떻게 보면은 의결권을 가진 19명 중에 19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당 규약에 맞춰서 이게 원탁회의에 회의를 한다라는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 그 정상 공산주의 국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이렇게 연출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참 신기한 장면이죠.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상석이 따로 없다는 의미인데 네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에서 이전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봉 실장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북한에서 이 원탁 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탁 회의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그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상석은 상석이었습니다. 네. 옆에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 또 최룡해 부위원장 옆에 앉고, 또 박봉주 총리 앉고, 지금 현재 네 명이 지금 테이블 아까 그 화면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 네. 보면은 네 사람이 현재 상무위원입니다. 정치국 위원 중에서도 한 명이 지금 빠져 있죠. 지금 지금 황병서는 실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네 명이 현재 상무위원이고, 그 옆으로 또 앞으로 해서 정치위원들이 일부 앉아 있고, 그렇죠. 네. 또 일부 정치국 위원들은 옆자리에 또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 원탁 테이블 옆자리에. 예. 우리가 이제 김영철 정치국 위원 네. 매우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 네. 원탁의 기준으로 하면은 15위권 내에 든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원탁에 못 앉았죠. 그렇죠. 원탁 바깥에 앉은 사람들이 한 15위권, 원탁에 앉은 사람들은 한 10위권. 김여정도 또 원탁에 못 앉았더라고요. 네. 김여정은 이제 그 김여정 그 부부장은 원탁에 앉지 못하고 그 뒤쪽에 앉으면서도 제일 오른쪽 구석자리에. 뒤쪽에 앉아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 서열상. 그렇습니까? 정치국 후보위원이기 때문에 후보위원들은 발언권은 있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후보위원들은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제 사진에 보여준 정치국 위원들의 그 자리 배치는 정확하게 정치국의 위상, 또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정치국 후보위원의 위상을 명확하게 보여줬고, 네. 대체로 그 착석한 위치에 따라서 북한의 권력 서열이 대체로 그대로 간다. 우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조금 차원이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선 저 자리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역할은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 네. 또 네. 특사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은 그야말로 리베로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그러면 김정은이 왜 그러면 남들하고 이게 수평한 위치에서 이렇게 원탁에 앉았느냐 이런 부분인데, 바로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 주제가 비핵화 아닙니까? 네. 네. 비핵화라는 말을 북한에서 잘못 꺼내면 사실은 김정은 이외의 사람이 잘못 꺼내면 다 죽습니다.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또 북한 주민들과 이 군부에 대해서 바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을 쳐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전을 다 해놨는데, 네. 또 핵실험 할 때마다 축포도 쏘고 전국을 축제분위기로 만들어놨다가 지금 비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든 겁니다. 네. 그래서 내 개인의 결정이 아니고 우리 노동당 전체의 결정이다 라는 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원탁에 앉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또 정치 공부만 책임을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아마도 오늘 최고위원회에도 넘겨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또 결정을 할 겁니다. 그게 공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전 인민이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예. 이렇게 하려고 원탁부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김 실장께서 이제 원탁 회의를 연 어떤 배경, 그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북미 간에 사전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도 좀 언급을 했다는 건 상당히 뭔가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보도된 정치국 회의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남북 정상회담을 북측에서 공식적으로 그 4월 27일을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화시켰다는 측면입니다. 이건 네. 북한 내부를 향해서 공식화시킨 것이고, 네. 대외적으로 공식화시킨 것이고, 보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조미 대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북미 대화, 북미 정상회담을 간접 화법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 명확하게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이것은 미국과 사전에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미국과 어느 정도 5월 말 6월 초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동시에 나왔습니다만, 네. 그것이 사전에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저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 지금 이제 그만두고 이제 국무장관 내정자인데요. 네. 매우 주목을 해야 됩니다. 미국 쪽에서
현재 한반도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흘러가는 비핵화 평화체제 이 전반적인 논의를 미국 쪽에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장, 국무장관 내정자 이렇게 존 보시면 됩니다. 볼턴도 좀 알지 않을까요? 존 볼턴 그 지금 이제 안보 보좌관은 네. 내정자인데요. 안보 보좌관은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폼페이오입니다. 우리도 이제 거기에 파트너로서 이제 우리의 역할들이 있었고 북한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거의 안 보이지만 지금 물밑에서는 상당한 접촉들이 북미 간에, 남북 간에, 또 한미 간에, 예. 또 뭐 북중 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한 외교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목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최고의 관심사는 비핵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북미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하면 그때 가서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은 좀 그렇지가 않죠. 북한은 단계적으로 하고 동시적으로 보상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뭐 9.19 공동성명이나 아니면 옛날 제네바 핵합의처럼 많은 단계를 나눈 다음에 북한이 한 단계를 그 비핵화 조치를 하면은 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뭘 또 하나 해주고 라고 해서 많이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의 그런 그 합의 자체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실패는 그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네.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괄적으로 북한이 뭐 핵물질의 그 신고부터 해서 완전한 그 핵탄두의 폐기까지 이걸 전부 다 일괄 합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괄 합의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이 그걸 이행하면 바로 보상해주겠다라는 예.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우리가 하나 조치하면은 거기다 반드시 보상을 해야지. 당신들이 우리를 못 믿는 것처럼 우리도 당신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 하면 우리한테 보상해달라라고 해서 현재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게 될까요? 뭐 그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을 직접적으로 노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간접적으로 북측이 갖고 있는 희망, 또 북측은 지금 자신들 입장에서는 핵 보유국을 지금 선언을 거의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서 보다 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측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이야기들을 꺼내놓거나 그걸 통해서 앞으로 회담 과정에서 판을 김정은 위원장이 끌고 가겠다. 네. 이런 차원에서의 아마 언급, 이 정도가 김정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언급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도 물밑 조율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지금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밝혔죠. 이게 이제 당초에는 5월로 그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이 6월 초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 북측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걸 또 이제 반증해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네. 그다음에 어디서 대화를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뭐 많은 설이 많았지만은 결국은 밝혀진 것이 주유엔 그 북한 대사관하고 현재 미국 측하고 이제 협의가 됐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시간이 더 연기되느냐? 그러니까 합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장소 문제 바로 이런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왔으면 좋겠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으로 오면 더 좋겠죠. 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홈그라운드에서 하게 되면 상대편 국가가 아쉬워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 이렇게 선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평양을 간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력이 두려워 가지고 결국은 고개를 숙이고 평양에 왔다 이렇게 선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피차 평양과 워싱턴은 현재 그 합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장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아마도 이 시간이 좀 더 이렇게 지연된 거 아닌가? 6월 말까지라 이렇게 지연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소 문제 외에도 이 5월 말이나 6월 초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김정은과의 회담이 이렇게 말한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5월 말 6월 초는 그렇게 날짜가 아주 뒤로 미뤄진 게 아닙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는 5월 말이고 6월 초면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6월 10일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5월 한 20일 이후부터 6월 10일 이전 그 한 20여일 사이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인데 결국 북한과 미국이 사전에 얼마만큼 충분히 그 접촉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 또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논의를 사전에 얼마만큼 이제 그 성숙시켜 내느냐 이것에 대한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잡은 것이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은 성과를 거두는 것을 좀 전제로 해서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건 정말 세계의 회담이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네네. 이제 이달 말에 있을 4월 네네. 27일에 있을 네네.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도 그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영향을 주겠네요. 매우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말 6월 초 북미 정상회담은 한 묶음이다, 패키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디딤돌이 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 성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와서 보따리에서 풀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한국과 미국이 사전에 상당 부분 저는 공유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면서 공감대를 넓혀내고 네. 그것의 성과를 또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에 우리가 많은 부분 논의를 하고 또 우리의 입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4월 27일 날 전달이 되고 그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5월 말 6월 초 정상회담에서 좀 더 비핵화 선언과 관련된 구체적이면서도 좀 더 그 충분한 내용을 담은 선언이 나오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고 또 4월 27일 이후에 5월 말 6월 초까지 북미 간의 수많은 접촉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 예. 지금 김정봉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 채널은 상시 열려 있습니다. 북한의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뉴욕에 그 있는 유엔 대표부는 늘 열려 있고 또 제네바 채널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을 비롯해서 아마 지금 뭐 공식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 내정자와 아마 이제 내정이 곧 풀릴 것 같습니다만 네. 북측에 지금 어느 공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찰 총국이 될지 또는 어느 단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위급 회담도 열릴 가능성도 있다. 사전에. 네. 그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성과를 좀 거두는 쪽으로 가야 북미 정상회담에서 많은 부분 대화가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다. 예. 그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접촉이 있었다면서 5월이나 6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존 볼턴 신임 국가안보 보좌관이 처음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의미가 많이 있다 생각되는 것이 볼턴 그 현재 국가안보 보좌관 임명이 돼서 이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4월 9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옛날에 2006년도에 그 주 유엔 그 미국 대사였습니다. 그때 북한이 핵실험하니까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최근에도 끊임없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한에 대한 그 군사적 옵션 얘기를 자꾸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현재 그 예정돼 있지만 북한이 만약에 비핵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회담할 필요도 없다. 그다음에 회담하더라도 북한에 왜 보상을 해주냐? 조금 더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주 세게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양국의 정상이 만나가지고 회담하다가도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좀 그 비핵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바로 자리를 바꿔 일어나야 된다. 네.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5월 말 6월 초에 미국 한간의 정상회담을 할 거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굉장히 그 관심이 많고 네. 앞으로 그 기대가 크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볼턴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입장을 좀 바꿔가지고 회담을 성공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에게는 좀 딴소리 내지 마라.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취지에서 일부러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좀 했다고 봐지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협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 강력히 비핵화에 관한 어떤 의지 표명을 했는데
지금 이제 비핵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남북 간에도 차이가 있고 북미 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과 또 우리나라 간에도 약간의 방법상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바꾸는 이른바 이제 그랜드 바겐, 뭐 일괄 타격식 방법도 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측은 트럼프는 어떤 스타일로 좀 비핵화 문제를 좀 접근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최대 목표가 있고 최소 목표가 있고 북한도 이제 최대 목표가 있고 최소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쌍방 간에 자기네 최대 목표를 주장하면 합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금씩은 양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비핵화 다 해라. 그럼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제재도 해제해주고 평화협정도 체결해서 체제 보장해주겠다. 이게 기본 입장인데 네. 그렇게 하면 북한이 안 하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은 많은 단계를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핵물질을 신고를 하고 뭐 불능을 하고 검증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핵탄두를 폐기하고 단계를 많이 나눠가지고 그 단계마다 전부 다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면 미국이 또 싫어하니까 네. 쌍방 간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양 정상이 만나게 되면 일단 포괄적으로 일단 일괄 타결 방식으로 일단 합의는 할 겁니다.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합의를 얼마나 시간에 이행할 것인가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상당한 그 갈등이 생길 것이고 합의 내용 중에 핵물질 신고 부분에서 또 상당한 또 갈등이 있을 겁니다. 네.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핵탄두 수하고 북한이 이렇게 이실직고하는 핵탄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다를 겁니다. 네. 그 부분에 신고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갈등이 있을 거고 검증 방법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핵탄두를 북한 내부에 땅굴이 7,000개나 있으니까 그 땅굴 속에 들어있는 핵탄두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7,000개를 만약에 시간을 길게 두고 이렇게 사찰하게 되면 한 번 본 데다가 다시 갖다 놓으면 그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보자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아마도 상당한 갈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전에 뭔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 북한과 미국 간에 아마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네.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싶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북한이 손을 내미는 것을 덥석 잡느냐.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 쪽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나 또는 볼튼 이런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눈만 쳐다보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네. 이런 모양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존 볼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집중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 적극적인 것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역시 11월 중간선거다. 지금 현재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상하원을 다 민주당한테 넘겨준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는 거의 먹구름이 아예 꽉 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에서 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이.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승부수를 우선은 북미 정상회담, 특히 북한 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면서 문제를 자신이 풀었다. 이렇게 가는 쪽을 지금 선택을 하나 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스타일도 역시 과거에 이제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사실상 북핵 문제를 방치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 우선 자신이 뭔가 해결을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하겠다. 그것이 군사적인 옵션이 됐건 또는 대화를 통한 방식이건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고 뭐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이번에 문제를 풀면서 성과를 내서 그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이기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접근하고 있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은 노벨 평화상에 대한 관심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승부사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김 실장께서 지금 북미 간의 회담 장소도 좀 서로 의견 절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싱턴으로 뭐 갈 것이냐 올 것이냐 평양으로 갈 것이냐 올 것이냐. 근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유엔 제재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가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미 간에 이렇게 정상회담 장소를 놓고 옥신각신하면 뭐 판문점이나 제주도 또는 뭐 제네바, 뭐 지금 스웨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어떤 제3의 방안을 좀 든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탈 수 있는 비행기가 문제입니다. 네. 일단은 지난번에 김여정 일행이 타고 왔던 IL-62 그거는 이제 항속 거리가 한 5,000km 됩니다. 5,000km 되는데 이건 북한 밖으로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첨단 안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 국가도 이 비행기가 착륙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타고 못 나갑니다. 그렇다면 타고 나갈 수 있는 건 AN-148 참매 1호기입니다. 참매 1호기는 항속 거리가 3,600km입니다. 네. 그러면 타고 갈 수 있는 게 이 동남아시아나 요 근처밖에 안 됩니다. 네. 아니 만약에 모스크바까지 가려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급유를 하지 않으면 가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뭐 한국이 비행기를 빌려주거나 중국이 비행기 빌려주면 되겠다 그러면 위대한 저 영도자께서 체면이 말이 안 되죠. 그게 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여 기록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껏 해봐야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울란바토르 하나만 한 번 정도 기름 넣으면 싱가포르는 갈 수 있어요. 아마 그 정도로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네. 스위스나 스웨덴이 좋지만 이건 너무 멉니다. 너무 멀어서 아마 된다 그러면 울란바토르, 싱가포르 정도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그쪽을 보신다 이거죠. 우리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북측 입장에서는 평양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일단 평양으로 오라. 네. 그러면 공화국 주민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한다. 과거에도 보면은 1, 2차 남북 정상회담 그때도 보면은 평양 가도에 북측의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주민들이 꽃을 흔드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다 봤습니다. 거기에 한번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그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트럼프 있습니다. 대통령이 평양에 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신다.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워싱턴이나 또는 하와이나 또는 LA나 이런 쪽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항공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 보면은 과거에 박정희 고 대통령이 미국 초창기에 방문할 때 60년대 초에 방문할 때 네. 존슨 대통령이 초청했을 때 미국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오셨어. 사실은. 네. 네. 그런 이제 전례도 있는데 네. 비행기 문제 때문에 못 간다 이건 좀 네. 그렇고 다만 이제 양쪽에서 상호 간에 그 줄다리기가 이루어진다면 네. 가장 또 가능성 있는 장소는 판문점일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아직도 어. 살아있다고 보고 배제할 수 없다. 뭐 제주도도 역시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가능하면 한반도 안에서 또 가능하다면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장소 정상회담 이것이 저는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서훈 국정원장이 북미 간의 물밑 대화를 조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관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 94년도에 미국과 북한 간에 이제 회담을 했는데 네. 우리는 창밖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담 끼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회담의 결과를 우리 정부에 이제 전달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면은 미국도 북한도 회담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시시콜콜하게 가르쳐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현재는 우리가 미국과 북한 간에 회담을 주선했습니다만은 일단 회담이 시작되면은 우리는 미국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회담 결과를 이렇게 전달받는 입장이지 우리가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미국에 준다. 아마 미국이 원치 않고 북한도 더욱더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드맵 따라서 미국과 북한이 움직이기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이제 남북 간의 실무회담도 많이 열렸는데 네.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한다. 남북이 그렇게 지금 이제 합의를 했기 네. 때문에 의전, 경호, 보도 또 통신 실무 협상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좀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뭔가 실무 접촉은 이루어져서 뭔가 또 성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12월 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MBC의 방송에 인터뷰에서 이제 지금 국면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연기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 겁니다. 현재까지 3월 지금 넘어가고 4월 지금 초순까지 왔습니다만 네. 벌써 4월 11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월 11일까지 왔는데 이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중요한 상황은 다 비공개입니다. 왜 비공개냐? 현재 모든 상황들을 남북, 북미
또는 여러 주변 국가들이 지금 다양하게 좀 얽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공개하면서 간다면 아마 진행이 아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공개로 가는 것이고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지금 공개할 수 없다. 이것은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역시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만약에 평양에서 열렸고 남북 관계 중심이 되는 정상회담이라면 상당 부분 공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상회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논의 사항도 남북 관계 사안보다는 비핵화 평화 체제가 집중적으로 대화 중심 그리고 토론 집중 이것이 이제 이번 정상회담의 실무형 정상회담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전이나 경험, 관심 우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김정숙 여사나 이설주 여사 두 사람이 같이 그 정상회담에 동석하느냐, 오찬 만찬에 참석하느냐,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올 때 어디서 우리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느냐, 어디서 한라인 악수하느냐. 구축 문제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관심 한라인도 있는 역시 사항인데. 마찬가지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국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인데 한반도 문제 6자로 큰 틀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4자로도 충분할까요? 우리는 나라 수가 많을수록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밥숟가락 놓자 그러고 러시아랑 놓자 그러면 그 귀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일단은 남북한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미 정상회담을 해서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 이제 평화적인 보장을 해주고 이렇게 한 이후에 네. 남북한이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사자 회담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이 훨씬 됩니다. 더 효율적이다. 네, 훨씬 효율적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이 두 가지 큰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국제사회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대북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